시청자, 형량이 깎이는 게 당연한 것처럼 굳어버린 이 나라에서 어떻게 이번엔 거꾸로 인연이 더 붙어버린 걸까요? 아니, 한번 보세요. 지난 4월 27일부터 29일까지 딱 사흘 사이에 세 장면이 연달아 터졌습니다. 박성재 전 법무부 장관한테는 징역 20년이 구형됐고요. 김건희 여사는 항소심에서 4년, 그리고 윤석열 전 대통령은 체포방해 사건 2심에서 7년이 나왔습니다. 셋 다 약속이라도 한 듯이 더 무거운 쪽으로 움직였어요. 우리가 그동안 봐온 그림은 이게 아니었잖아요. 권력 있고 돈 있는 사람 앞에서는 저울이 알아서 가벼워지던 나라. 1년 8개월 집행유예, 이런 숫자에 익숙했던 사람들한테 이번 풍경은 좀 낯섭니다. 그래서 질문이 두 개 생겨요. 왜 하필 지금 올라갔을까요? 그리고 더 중요한 거, 같은 사실, 같은 증거인데 1심하고 2심이 2년이나 갈렸다면 그 2년은 대체 어디서 온 걸까요? 오늘 이걸 세 겹으로 뜯어보겠습니다. 표면에서 무슨 일이 있었는지, 그 밑에서 누가 왜 움직였는지, 그리고 이게 왜 끝이 아니라 시작인지 끝까지 따라오시면 7년이라는 숫자가 사실은 절반짜리 이야기였다는 게 보이실 거예요. 먼저 분명히 해둘 게 하나 있습니다. 이건 단순한 형량 뉴스가 아니에요. 12.3그날 밤을 가능하게 만들었던 시스템이 처음으로 저울 위에 통째로 올라간 사건입니다. 근데 지상파 뉴스 보면요, 형량 늘었다 한 줄로 끝나요. 그 인연이 정확히 어디서 왔는지, 1심은 왜 빼줬고 2심은 왜 집어넣는지 그걸 짚어주는 보도를 여러분 보신 적 있으세요? 거의 없습니다. 그래서 오늘 그 빈칸을 같이 채워보겠습니다. 표면, 동기, 결과, 이 순서로 갑니다. 자, 표면부터요. 가장 먼저 사람들 입에 오르내린 장면이 박성재 전 장관 결심 공판이었습니다. 4월 27일 서울중앙지법에서 내란 특검팀이 징역 20년을 구형했어요. 여기서 하나 짚고 갈게요. 이건 구형입니다. 선고가 아니에요. 실제 판결은 6월 9일에 나옵니다. 이 차이 뒤에서 다시 중요해지니까 기억해 두세요. 근데 사람들이 놀란 건 형량 숫자가 아니었어요. 구형 논고를 읽은 게 6년차 젊은 검사였거든요. 검사 출신인 박성재, 그 까마득한 선배 앞에서 후배 검사가 한마디 한마디를 또박또박 박았습니다. 검사 선서를 인용하면서요, 법무부 영문 이름이 정의의 부처라는 것까지 짚더니 마지막에 이렇게 정리했어요. 법의 이름으로 법을 파괴하는 법 기술자. 이 한 문장이 그날 온라인을 다 뒤덮었습니다. 왜 이렇게 꽂혔을까요? 박성재가 어떤 사람이었냐면 후배 검사들한테 검사 선서 다시 읽어봐라 하고 각별히 당부하던 사람입니다. 근데 정작 본인은 12월 3일 그날 밤 내란 범죄를 두 눈으로 보고도 눈을 질끈 감았어요. 그냥 가만히 있은 정도가 아니에요. 국무회의 끝나기 무섭게 과천 법무부 청사로 달려가서 심야 간부 회의를 소집했습니다. 그리고 그 뒤를 바칠 준비를 하라고 지시했다는 혐의를 받고 있어요. 게다가 지휘 감독 대상인 검찰총장하고 3번이나 통화를 했는데 그 3번 동안 이거 수사해라 라는 말은 단 한마디도 없었습니다. 그래놓고 최후 진술에서는 눈물을 흘렸어요. 자기는 윤석열을 설득했는데 실패했을 뿐이다. 법적으로 잘못한 건 하나도 없다. 울면서 그렇게 말했습니다. 악어의 눈물이 따로 없죠. 생각해 보세요. 정말 설득에 실패한 게 다였다면 회의 끝나고 청사로 돌아와서 가장 먼저 했어야 할 일이 뭡니까? 수사 지시예요. 근데 안 했습니다. 그러니까 설득 실패가 아니라 사실은 한 배를 탄 거였다는 게 특검의 판단인 거죠. 사실 그 구형 논고에서 제일 서늘했던 대목은 따로 있어요. 과거에 국가 권력을 무력으로 빼앗은 정부들이 법의 외피만 빌려서 독재를 정당화했던 역사가 있잖아요. 그때마다 그걸 그럴듯하게 포장해준 노련한 법 기술자들이 꼭 있었다는 겁니다. 검사가 박성재를 바로 그 계보에 세운 거예요. 12.1 그 새벽을 떠올리는 분들 많으실 텐데 그 시절 군합발 뒤에는 늘 법복이 함께 있었거든요. 그게 우연이 아니었다는 거죠. 그 전날인 4월 28일엔 김건희 여사 항소심 선고가 있었습니다. 서울고법이 징역 4년에 벌금 5천만 원, 추징금 2,094만 원을 매겼어요. 1심이 1년 8개월이었으니까 2배 넘게 올라간 겁니다. 도이치모터스 주가 조작을 1심은
무죄로 봤는데 2심은 공동정범으로 유죄를 인정했고요. 통일교한테 받은 샤넬 가방까지 1심이 무죄로 본 부분을 2심은 청탁성이 있다며 유죄로 넓혔습니다. 다만 명태균 무상 여론조사 부분은 1심처럼 무죄가 유지됐어요. 언론은 이걸 쾌거라고 썼습니다. 주가 조작 공범을 드디어 인정했다고요. 일견 맞는 말이에요. 근데 잠깐만요. 도이치모터스 사건이 뭡니까? 대한민국 자본시장의 신뢰를 통째로 흔든 사건이에요. 명태균 정치자금 문제는 또 어떻고요? 선거판을 비틀려 했던 민주주의 자체를 건드린 사안입니다. 그런 중범죄들의 4년이에요. 참고로 특검이 구형한 건 15년이었습니다. 근데 더 기가 막힌 게 가명사유였어요. 재판부가 뭐라고 했냐면 가담 기간이 짧고 다소 성공적이지 못했던 시세 조종이었다는 거예요. 아니, 실패한 범죄라서 깎아준다? 이게 말이 됩니까? 김건희 본인 입으로 23억 정도 벌었다고 했던 사건인데요. 게다가 그 돈 추징도 제대로 안 했습니다. 2천만 원 남짓. 한마디로 먹은 돈은 거의 그대로 남는 구조예요. 그동안 검찰이 권력 눈치 보느라 수사를 미루고 축소했던 정황까지 따지면 오히려 더 무거워져야 정상인데 그런 고려는 아예 없었습니다. 그 사건 수사를 검찰이 어떻게 다뤄왔는지를 떠올리면 고양이한테 생선 맡긴 격이었던 거죠. 웃긴 건요. 재판부가 다른 한쪽에선 이런 말도 했다는 거예요. 대통령 배우자는 대통령 못지않은 청렴성과 도덕성이 요구된다. 통일교한테 받은 고가의 가방을 단순한 인사치레로 볼 수 없다. 말은 이렇게 엄정하게 해놓고 정작 형량은 4년에서 딱 멈췄어요. 입으로는 청렴성을 말하면서 손에 든 저울은 가볍게 든 셈입니다. 이 간극을 어떻게 설명해야 할까요? 그리고 4월 29일 오늘 제목에도 걸린 그 장면, 윤석열 전 대통령 체포 방해 사건 2심입니다. 1심 5년에서 2심 7년으로 2년이 올라갔어요. 미리 말씀드리면 법정에서 그가 폭언을 했다느니 하는 자극적인 얘기들이 돌아다니는데 확인되지 않은 부분은 저희가 다루지 않겠습니다. 중요한 건 판결 내용 그 자체예요. 증거가 뭐였냐면 경호처 직원들 증언입니다. 체포영장 막던 그 무렵 윤석열이 직원들 앞에서 한 마리 여러 명의 증언으로 똑같이 나왔어요. 여기는 미사일도 있다. 들어오면 위협 사격하고 부숴버려라. 경찰한테 총 가지고 있는 걸 보여줘라. 현직 대통령 입에서 나온 말이라는 겁니다. 죄질이 정말 안 좋아요. 게다가 이게 말로만 끝난 게 아니에요. 총을 가지고 있는 걸 보여주라는 그 지시가 실제로 현장에서 실행된 정황까지 나왔습니다. 지지율이 조금씩 오르고 있으니 설 명절까지만 버티면 된다는 식의 얘기도 했다는 거고요. 단순히 흥분해서 던진 말이 아니라 구체적인 작전 지시에 가까웠다는 게 핵심입니다. 핵심은 2심이 1심에서 무죄로 빠졌던 부분들을 유죄로 뒤집었다는 거예요. 국무회의의 일부 국무위원만 부른 것, 그래서 나머지 국무위원들 심의권을 침해한 것, 그리고 외신 상대로 허위 공보를 하게 한 것. 재판부 표현이 아주 날카로웠습니다. 법적 책임을 피하려고 물리력을 동원해 영장 집행을 막은 건 법치주의 원칙상 허용될 수 없다. 자, 여기서 아까 그 질문이 돌아옵니다. 사실관계는 1심이나 2심이나 똑같았어요. 사실이 바뀐 게 아니라면 바뀐 건 대체 뭘까요? 여기서 많은 분들이 이렇게 정리하고 싶으실 거예요. 결국 사법부가 제 역할한 거 아니냐, 형 올라갔고 유죄 늘었고 됐다, 속이 좀 풀린다. 저도 그 마음 압니다. 솔직히 후련한 면도 있고요. 그런데 여기서 멈추면 가장 중요한 층을 놓칩니다. 한번 생각해 보세요. 이 시스템이 몇 년 동안 이 사람들을 어떻게 지켜왔습니까? 김건희 사건 검찰이 제대로 수사 안 한 게 하루 이틀 일입니까? 도이치모터스 무혐의로 깔끔하게 털어줬던 게 누굽니까? 바로 그 시스템이 이제 와서 형을 올린 거예요. 그러니까 7년이라는 숫자만 보고 박수 치고 끝내면 그 숫자가 왜 하필 이제서야 나왔는지를 놓치게 됩니다. 여기엔 이유가 있어요. 다만 그 이유는 한 단계 더 깊은 곳에 있습니다. 하나만 더 짚을게요. 이 세 사건 따로 노는 게 아니에요. 박성재, 김건희, 윤석열 이름은 다 다른데 이들을 그동안 지켜주던 손은 사실 같은 곳에서 나왔거든요. 그래서 한 사건만 떼어서 보면 안 보이던 그림이 셋을 나란히 겹쳐놓으면 그제서야 선명하게 드러납니다. 그 겹쳐진 그림을 지금부터 보여드릴게요.
문제는 여기서부터입니다. 왜 똑같은 사실을 두고 1심하고 2심이 이렇게 다른 결론을 냈을까요? 답은 사실이 아니라 기술에 있었어요. 법기술 말입니다. 윤석열 측이 쓴 논리를 한번 보세요. 직권남용으로 기소가 됐는데 본인은 탄핵돼서 직권이 없었으니 남용도 없다 이렇게 주장했어요. 말장난이죠. 근데 2심은 이걸 이렇게 깼습니다. 경호처장의 직권을 윤석열이 시켜서 남용하게 했으니 그 공범이 된다는 거예요. 형법의 공범 규정으로 정확하게 받아쳤어요. 결국 제 꾀에 제가 넘어간 자충수가 된 셈이죠. 근데 여기서 질문, 이런 무리한 주장이 왜 나왔겠어요? 김건희가 나는 공범이 아니다라고 주장해서 1심에서 한번 먹혔거든요. 그러니까 여기저기서 다 해보는 거예요. 안 되면 말고 되면 땡큐. 이게 바로 법기술입니다. 오징어 게임 룰북 같은 거예요. 게임은 이미 자기들한테 유리하게 짜놓고 공정한 척하는 거죠. 그럼 이 기술이 어디서 나오느냐? 한 검찰 출신 인사가 방송에서 짚은 얘기가 있어요. 이게 검사 몇 명의 문제가 아니라 수사관행 전체에 퍼져 있다는 겁니다. 피고인한테 유리한 자료는 빼고 불리한 증거는 부풀린다는 의혹이요. 판사는 결국 올라온 자료를 보고 판단할 수밖에 없잖아요. 그러니까 자료 자체가 한쪽으로 기울어 있으면 판결도 기울 수밖에 없는 구조가 되는 거예요. 검찰에 오래 있던 사람일수록 나는 무죄 받을 자신이 있다고 큰 소리 치는 이유가 바로 여기 있습니다. 게다가 물증보다 진술에만 기대서 사실관계가 정해지는 경우도 많아요. 진술이라는 건 누가 어떻게 받아내느냐에 따라 얼마든지 한쪽으로 끌고 갈 수 있는 거잖아요. 계엄 선포문을 사후에 만들었다는 그 부분도 결국 관련자 진술로 짜 맞춰진 측면이 있다는 지적이 나옵니다. 그러니까 같은 사건이라도 어떤 진술을 채택하고 어떤 자료를 빼느냐, 거기서 이미 결론의 절반이 정해지는 거예요. 무서운 얘기죠. 그리고 이 구조가 가장 적나라하게 보였던 게 도이치모터스였어요. 그 사건을 무혐의로 정리했던 라인이 누굽니까? 당시 서울중앙지검장, 4차장, 반부패 부장, 그 라인이 김건희 사건을 어떻게 다뤘는지를 두고 지금까지도 수사 축소 의혹이 끊이지 않습니다. 여기서 딱 한 가지만 물어볼게요. 이 그림이 굳어졌으면 결국 누가 가장 이득을 봤을까요? 이 질문 하나만 따라가도 그림이 정리됩니다. 참고로 4년 선고에 쾌거라고 제목을 뽑는 매체들이 12.3 책임 규명에는 어떤 톤으로 임했는지 한번 비교해 보세요. 같은 매체가 맞나 싶을 정도로 온도가 다릅니다. 여기서 하나 더 짚고 갈게요. 우리가 사법부를 불신하게 되는 진짜 이유가 뭔지 아세요? 같은 사안을 두고도 형사 합의부, 판사들 판단이 이렇게 제각각이라는 겁니다. 어떤 재판부를 만나느냐가 형량을 가른다면 그건 이미 운에 맡기는 게임이 된 거잖아요. 거기다 검찰은 또 어떻습니까? 국회에 나와서도 눈 하나 깜짝 안 하고 거짓말을 하고 자기들끼리는 그런 걸 수사기법이라고 전수까지 한다는 거예요. 뭐가 잘못이냐는 식으로요. 이런 끼리끼리 문화를 깨지 않으면 판결 한두 개 올라간다고 구조가 바뀌지는 않습니다. 자, 이제 가장 중요한 대목입니다. 왜 어떤 판사는 7년을 매기고 어떤 판사는 빼줬을까요? 윤석열 2심을 맡은 재판부는 출발점이 헌법이었어요. 국민주권이라는 기준에서 사건 전체를 봤습니다. 반면에 1심이나 비슷한 형식 논리를 쓰는 판사들은요, 형법 조문만 따졌어요. 공무원이 위에서 시키면 따라야 되는 거 아니냐? 외신 담당 비서관은 그냥 시킨 대로 전달만 했을 뿐이다. 이런 식으로요. 근데 그 논리를 끝까지 밀면 어떻게 됩니까? 대통령이 내란을 저지르면 밑에 있는 사람들은 다 따라야 한다는 얘기가 돼버려요. 같은 법 조문을 귀에 걸면 귀걸이, 코에 걸면 코걸이로 만드는 겁니다. 그래서 이번 2심이 그 부분을 정확히 짚었어요. 공무원한테도 성실 의무가 있다는 거예요. 보도자료를 만들 때 거짓을 그대로 옮기거나 과장할 의무는 없다는 거죠. 위에서 시켰다고 무조건 따라야 하는 게 아니라는 겁니다. 이걸 헌법의 언어로 못 박은 거예요. 갈린 건 형량이 아니었어요. 저울의 방향이었습니다. 헌법 쪽에 저울을 두느냐, 공무원의 편의 쪽에 두느냐, 그 인연이 정확히 거기서 갈린 겁니다. 여러분이 그동안 뭔가 이상하다, 외 같은 사건인데 판사마다 결론이 다르지 하고 느꼈던 그 감각, 그게 정확했던 거예요. 이게 추상적인 얘기가 아닙니다. 구체적으로 보여드릴게요. 1심 백대현 판사 판결 때 우리가 영찜찜해 했던 구멍들이 있었거든요. 계엄 선포 직전 국무회의에서
심의권을 침해당한 국무위원이 9명이었는데 1심은 그중 2명은 아예 연락을 못 받은 게 아니라며 빼줬어요. 근데 2심은 달랐습니다. 그 2명한테 소집 통지가 현실적으로 도착할 수 없는 시간에 갔다는 것까지 따져서 결국 똑같이 침해로 인정했어요. 1심이 느슨하게 넘어간 칸을 2심이 하나하나 메운 겁니다. 외신 허위 공보 부분은 더 결정적이었어요. 1심은 이게 비서관이 할 수 있는 업무라고 봤습니다. 그러면 앞으로 공무원들은 윗선이 거짓을 시켜도 그냥 따르면 된다는 얘기가 되잖아요. 이걸 걱정하던 분들이 진짜 많았어요. 근데 2심이 바로 그 지점을 성실의무로 막은 거죠. 어떤 법조인은 이 판결을 보고 옛날 군사훈련 때 겁먹은 후배 대신 막타워에서 한 번 더 띄워준 보람이 있다고 하더라고요. 그 재판장이 자기 동기이자 후배였다면서요. 농담처럼 한 말이지만 그 안에 핵심이 있습니다. 누군가는 결국 먼저 뛰어내려야 한다는 거죠. 이게 왜 단순한 형량 얘기가 아닌지 한 단계만 더 들어가 보겠습니다. 윤석열 측이 끝까지 붙들었던 논리가 하나 있어요. 체포하러 들어온 곳이 군사보호시설인데 책임자 승인 없이 들어왔으니 위법이라는 거였어요. 솔직히 이건 한때 좀 그럴듯해 보이기도 했어요. 법리만 떼어놓고 보면요. 근데 2심이 이걸 헌법으로 뒤집습니다. 군사시설을 보호하는 이유가 뭡니까? 불순한 의도로 접근하는 사람을 막으려는 거잖아요. 그런데 지금은 정반대예요. 불순한 의도를 가진 쪽이 정당한 공권력을 막으려고 군사시설을 핑계로 삼은 겁니다. 앞뒤가 완전히 바뀐 거죠. 영장은 전국 어디든 들어갈 수 있어야 합니다. 이걸 인정해버리면 앞으로 어느 부대장이든 여긴 군사시설이라며 체포를 막을 수 있다는 얘기가 되니까요. 그리고 이 대목에서 선택적 정의라는 말이 떠오를 수밖에 없어요. 예전에 정경심 교수 자본시장법 사건 기억하십니까? 그때는 실제로 손해를 본 거래까지 최고가에 팔았으면 이만큼 벌었을 거라는 가정을 붙여서 유죄 논리를 세웠습니다. 그런데 김건희는요, 다소 성공적이지 못했다며 깎아줬어요. 같은 법원인데 잣대가 정반대입니다. 누구한테는 안 번 돈까지 계산해서 무겁게 치고 누구한테는 번 돈도 실패라고 불러주면서 가볍게 쳐주는 거예요. 이쯤 되면 형평성이라는 말이 무슨 의미인지 헷갈릴 정도입니다. 그래서 이번 윤석열 2심 판결의 진짜 의미는 숫자 인연이 아니에요. 위에서 시키면 따른다는 그 논리를 법원이 정면으로 막아섰다는 데 있습니다. 만약 그 논리가 살아남았으면 다음에 또 누군가 권력을 잡고 똑같은 일을 벌였을 때 밑에 있는 사람들은 또 저는 그냥 따랐을 뿐이라고 빠져나갈 수 있었겠죠. 이번 판결이 그 문을 닫은 겁니다. 행동은 법의 테두리 안에 있어야 한다는 것. 너무 당연한 이 말을 우리는 이제서야 판결문으로 확인하고 있는 거예요. 한 가지 덧붙이면 이번 2심 재판장은 지금 대법관 후보로도 이름이 올라 있는 사람입니다. 그래서 일각에서는 이런저런 해석을 붙이기도 해요. 근데 저는 이걸 정치적 의도가 담긴 판결이라고 보진 않습니다. 핵심은 단순해요. 헌법을 기준으로 출발했느냐 아니냐. 어떤 판사들은 우리 헌법 얘기는 잘 안 하고 외국 판례나 사자성어로 멋을 부리거든요. 근데 이번 재판부는 처음부터 헌법을 국민 주권을 기준점으로 잡았어요. 차이는 거기서 납니다. 처음에 제가 물었죠. 왜 인연이 더 붙었느냐고. 그런데 여기까지 와서 보면 그 질문 자체가 좀 작았습니다. 진짜 질문은 이거였어요. 저울을 누가 어느 쪽으로 들 것이냐. 박성재가 울면서 설득했는데 실패했다고 한 말 기억나시죠? 그 말이 진실이라면 돌아와서 수사를 지시했어야 합니다. 근데 안 했어요. 그러니까 그건 설득의 실패가 아니라 사실상 자백인 거예요. 같은 변명이 이 사람 저 사람 입에서 똑같이 반복되는데 양측이 소년이 아무리 외쳐도 마을 사람들이 더는 안 나오는 것처럼 이제 그 변명도 슬슬 안 통하기 시작한 겁니다. 그래서 이게 끝이냐? 아니요. 오히려 지금부터입니다. 윤석열도 김건희도 다 대법원에 상고하겠다고 했어요. 박성재 선고는 6월 9일 코앞입니다. 후행 특검의 추가 기소도 줄줄이 남아있고요. 형량은 올라갔습니다. 그런데 진짜 승부는 따로 있어요. 저 오래된 카르텔이 이 흐름을 다시 슬그머니 흡수해버릴지 아니면 이번엔 정말 저울이 국민 쪽으로 기울어서 굳어질지 그건 누가 정해줍니까? 결국 끝까지 지켜보는 우리가 정하는 겁니다. 그리고 한 가지는 꼭 기억하셨으면 해요.
추징 문제 말입니다. 범죄로 번 돈을 그대로 두면 그건 결국 범죄가 남는 장사라는 신호가 돼요. 권력자한테는 솜방망이, 보통 사람한테는 철퇴. 이 비대칭이 한번 굳어지면 가장 손해보는 건 평범한 우리들입니다. 그래서 이 싸움이 결코 남의 일이 아닌 거예요. 6월 9일부터 다시 시작입니다. 이 흐름 같이 끝까지 추적하실 분들은 구독 눌러놓고 다음 영상에서 또 뵙겠습니다. 여러분들 이 사안을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여러분들의 견해를 댓글로 많이 남겨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